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요, 영양사 요점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권이 영양학 및 생화학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양학하고 생화학을 합쳐서 이제, 물론 영양학 안에 임상영양학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합쳐서 지금 이제 이 개편이 되면서 이게 한 과목으로 묶어졌죠. 그래서 제 첫 번째 과목 영양학 및 생화학 부분 중에서 1. 개요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에는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관련된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식사 구성원과 식사 모형, 그리고 이제 세포의 기본적인 기능과 그 다음에 세포막을 이동하는 이동 물질에 대한 개론적인 얘기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보면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건강한 한국인들의 건강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섭취 수준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성질환이라던가 영양소의 과다 섭취가 요즘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어떤 필요량에 또는 권장량이라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제 권장한다는 의미보다는 만성질환이라든가 영양소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2005년에 새롭게 이제 설정이 되었고 2015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은 이제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충분 섭취량 2008년도에 충분 섭취량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기출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평균 필요량은 말 그대로 대상 집단의 절반의 평균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을 평균 필요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필요량과는 달리 대상 집단의 97.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이 권장 섭취량입니다. 그리고 충분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그 권장 섭취량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충분 섭취량이다.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이라고 한다면 인체에 유해한 어떤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건강에 악영향이 있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 과잉증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한 섭취량이 이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식사 구성원입니다. 식사 구성원은 건강한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식사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섭취 기준을 만족하는 식사를 구성하는 식품의 종류와 양을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1인 1회 분량이라고 해서 이거를 1서빙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끼에 먹는 분량을 권장 식사 패턴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한 사람이 1회에 먹는 한 끼에 먹는 양을 정한 것을 식사 구성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자전거를 사람이 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식품 구성 자전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전거에 원래는 식품 구성 탑이었거든요. 근데 탑에서 이제 자전거로 바꾼 이유는 운동을 권장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식사 구성 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분이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품 구성 자전거로 바뀌면서 자전거의 앞바퀴가 이제 수분으로 바뀌었고요. 뒷바퀴가 6개 식품군으로. 그래서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합하고, 그 다음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 유지당류 이렇게 6개의 식품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식품 구성 자전거이다.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1인 1회 분량을 서빙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1서빙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을 평균을 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밥 한 공기가 얼마인가
우유 한 팩은 얼마인가? 보통 우유 한 팩은 200ml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권장 식사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각 그 성별, 그러니까 남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각각 몇 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각각 금방 말씀드렸던 6개 식품군을 몇 서빙량씩 섭취를 해야 되는지를 나타낸 표가 있어요. 그게 권장 식사 패턴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 유제품이 2번 들어가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 유제품이 1번 들어가는 차이점이 있고, 나머지는 금방 설명드린 대로 똑같은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영양 밀도예요. 예, 영양 밀도인데, 영양 밀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동량의 식품이라면 영양소가 많을수록, 칼로리가 적을수록 영양 밀도가 높아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콜라 한 잔하고 그 다음에 포도 한 송이는 똑같이 150kcal입니다. 그렇지만 콜라는 영양소는 전혀 없는 칼로리만 갖고 있는 그 empty 칼로리만 제공을 하죠. 예, 영양소는 없고 칼로리만 제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포도는 칼로리는 콜라 한 잔과 똑같지만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콜라와 포도를 비교했을 때 영양 밀도가 높은 것은 포도 한 송이가 되겠죠. 예,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에요. 그래서 세포는 이제 가장 바깥쪽에 세포막이 있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개의 층으로 되어 있으며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로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보면 세포의 기능은 일단 세포 외액과 내액을 구분하는 그런 것이 세포막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내액과 바깥쪽에 있는 외액을 구분하는 것이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세포 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소기관을 보호하죠. 미토콘드리아 같은. 그 다음에 세포 내외의 어떤 물질 이동, 그러니까 선택적 투과라는 것을 통해서 영양소와 또는 이제 노폐물들을 배설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세포막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세포막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이제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질이 주 세포막의 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주 성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지질입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당지질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효소, 수용체, 운반체, 그 다음에 통로, 항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지질 또는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로 해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포 소기관이 지금 8가지가 쭉 나와 있죠. 보시면 이제 세포 소기관이 쭉 나와 있는데 세포막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2008년도에 기출이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은 호흡 효소계이며 ATP를 생산한다. 이 부분은 또 2012년도에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호흡, 세포 내 호흡을 담당하면서 ATP를 만드는 것. 그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자체의 DNA나 RNA, 리보솜을 갖고 있고 또 물질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티슈의 사이클이나 우레아 사이클 같은 것들에 관여해서 ATP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다. 우리 한글말로 하면 사립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포체예요. 그죠? 소포체는 활면 소포체와 조면 소포체가 있고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는 곳은 조면 소포체이다. 그 다음에 골기체 같은 경우에는 거대 물질 분자, 보통 당단백질 종류들, 그러한 거대 물질 분자의 합성이라던가 분비 과립에 관련이 되는 것이 골기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용해소체, 이거는 가수분해 요소를 함유하고 있고, 과산화소체, 이거는 과산화수소 파괴 및 산화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곳이고,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과 RNA로 이루어진 과립으로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는 곳이 리보솜이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말고 세포 내 소기관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바로 이 리보솜입니다. 그래서 2002년, 2008년 두 번 기술됐었어요. 그래서 리보솜의 주 기능은 단백질 합성이다. 자, 그 다음에 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유전 정보를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핵에는 염색체, 핵소체, DNA, RNA들을 함유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해요. 영양소든 뭐 수분이든 뭐 여러 가지가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동수송과 능동수송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수동수송은 물질의 법칙에 따라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동수송이고요. 그 다음에 능동수송은 거꾸로 영양소의 농도 차이를 역행하기 때문에 운반체와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차이점을 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동수송은 이제 그 종류가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삼투, 여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확산은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것. 그래서 부피의 변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용질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용액에는 용매 안에 용질이 녹아 있죠. 설탕물 같으면 물이 용매고 설탕이 용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설탕이 움직이는 게 단순 확산이기 때문에 용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용질이 움직이니까 거의 부피 변화가 없는 거죠.